타이타닉 두 번째 시간. 네, 이젠 진짜입니다. 타이타닉호와 그 침몰 사고 영화와 별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보려고 해요. 자세히 나온 얘기들은 많이 있으니까. 자, 일단 타이타닉호의 이름은 RMS 타이타닉입니다. 아르미스? RMS는 뭐의 약자냐? 로열 메일 쉽. 아, RMS? 네, RMS. 자, 그런데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 어떤 배들은 특히 영국권에서 HMS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꼭 그 영국만 그런 게 붙어. HMS 서프라이즈, HMS 어쩌고저쩌고. 영국에서 네, 그럼 뭐의 약자일까요? 홈 마더 선. 엄마와 아들이 집에 있다. 오, 이거 뭐 힌트를 주셔야 할 것 힌트. 같은데. 홈 마이크로소프트. 이거는 여왕이나 왕에 대한 약간 그런 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 폐하의 배다 이런 뜻입니다. 아너스 뭐 이런 건가? 그냥 his 혹은 her majesty's ship입니다. 폐하의 배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도 왕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도 왕이 있었었고, 그래서 거기는 HMS가 붙어요. 그러니까 HMS와 RMS는 둘 다 뭔가 MS 시리즈 같지만 실제로는 뜻이 전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영국이랑 영국 식민지 군함에는 HMS가 붙습니다. 어쨌든 타이타닉호는 RMS인 거고 건조 당시의 세계 최대 여객선이었어요. 네. 1912년에 이때 침몰하게 되는데 이게 최초의 항해였어요. 옛날에 이건 이제 천여항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 이제 사실 표현 자체가 좋지 않죠. 그래서 최초 항해 때 빙산과 충돌해서 바로 침몰을 한 거고 배수량은 5만 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크냐는 좀 이따 딴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전체 길이가 약 270m.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270m. 폭은 28m. 그리고 속도가 21노트니까 약 시속 39km. 웬만한 공원 운동장이네요. 굉장히 크죠. 좀 크다. 그리고 속도가 그러니까 39km니까 꽤 빨라요. 꽤 빠르네. 배가 되게 느릴 거라 생각하는데 엄청 큰데 그걸 39km로 달린다고? 그렇죠. 야. 선회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속도는 그 정도 나오고 증기 터빈 방식이고 엔진 출력이 46,000마력입니다. 아마 뭐 요즘 배들이 그렇긴 한데 이때는 뭐 요즘 배는 아니까 1912년이니까 세상님 차가 아마 한 240마력 정도 되겠다. 그죠? 그래요? 보통 그 정도 230마력, 쩐다. 240마력, 이거는 46,000마력 꽤 되죠. 그런데 대충 5만 통이면 굉장히 크기는 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의 크루즈 선박이 약 7만 톤급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건 맞아요. 90년대에도 7만 톤급. 그래. 근데 이제 배 지을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고 정주영 회장이 유조선을 이렇게 수주했었던 거 아시죠? 네네, 맞아요. 아무 기술도 없는데. 조선소도 없는데 가갖고 유조선을 수주를 해오거든요. 그 유조선은 26만 톤짜리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배가 기술이 그 이후에도 크게 못 만들었다는 아니고 더 큰 배도 물론 만들 수 있는데 보통 여객선은 그렇게까지 안 만든다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90년대 후반이 되면 13만 톤급 크루즈가 나오고 2000년대 후반이 되면 22만 톤짜리도 올라오니까 이게 엄청나게 커다란 크루즈가 다음에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1912년 당시에 5만 톤이면 엄청나게 커다란 배였다. 그 이후에는 이것보다 더 큰 배들이 많이 나왔다. 그럼요, 나왔다. 거죠. 하지만 크게 아주 커지지는 않았었다가 정말 최근 들어서 확 커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원은 3,327명, 승객은 2,435명이 탈 수 있고 구명정이 20척이 있는데 구명정의 정원이 1,178명밖에 못 탑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때 법이 그랬어요. 모두를 태울 필요가 없었어요. 절반이 타네요. 절반도 못 타죠. 3,300명 중에 1,100명이 타는 거니까. 1,100이라고? 네. 3분의 1밖에 못 탑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 어차피 이 큰 배가 침몰하지는 않을 테니까 필요 없다. 뭐 그 규정 자체가 모든 사람을 태우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사이즈의 선박이면 얼마를 실어야 된다라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자, 1912년 4월 15일에 대서양에 북대서양에 침몰을 합니다. 침몰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유빙, 그러니까 떠다니는 빙하가 있는 곳을 너무 그 위험한 지대인데도 불구하고 경고가 분명히 있었어요. 유빙들이 떠다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한 채로 너무 빠르게 항해를 하다가 맨눈으로 유빙을 딱 발견했거든요. 그 다음에 급하게 방향을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너무 빠르고 방향 전환이 느렸어요. 그 출력에 비해서 뒤에 이제 러더라고 하는 그 방향 전환을 하는 애가 키가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방향 전환을 못하고 우현 측면 스타보드, 그러니까 좌현은 포트라고 하고 우현을 스타보드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다른 팟캐스트 했었던 기억이 나요. 우현을 왜 스타보드라고 하냐면 스티어보드라고 해갖고 이쪽으로 노를 저었다고 해요, 과거에. 그리고 좌측으로 항상 접안을 해요. 접안. 그 항구에. 그래서 이쪽 편을 우리가 포트라고 부르고 이쪽으로 이제 노를 저으니까 스타보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디 남아 있냐면 비행기도 남아 있어요. 비행기 항상 왼쪽으로 타잖아요.
그렇네. 왼쪽으로 비행기를 가네. 항상 왼쪽으로 타요. 어, 왼쪽 앞문으로 타요. 항상. 어. 네, 네. 비행기들 탈 네. 때. 그게 이제 배랑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항구에 됐었던 그게 아.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음. 근데 어쨌든 우현 쪽에 빙하가 이렇게 쓱 하고 이렇게 흠집을 내면 되게 흘러가겠죠. 네네. 그래서 거기에 구멍이 나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유빙에 대해서는 네. 영화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 유빙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어. 바람이 불면 물이 이게 흘러가니까 유빙이 어디 있는지 보이는데 바람이 그때 때마침 안 불어서 유빙이 안 보인다. 그런 얘기가 나와. 그 영화적 설정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일 것 같아. 진짜 그랬어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단 바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람이 불면 흘러가는 흔적들이 그렇지, 보인다는 그렇지. 거예요. 파도가 치고 그렇지, 이렇게 뭔가 예. 깨지는 흔적들이. 근데 너무 잔잔하니까 그리고 밤이잖아요. 어둡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를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유빙이 앞에 있는데 바람이 불지 않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거는 사실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빠르게 달렸는가? 원래 처음부터 빠르게 가려고 만든 배도 아닌데 네. 그래서 뭐 보험 사기라느니 뭐라느니 여러 가지 그런 설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어쨌든 간에 분명히 유빙 경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타까웠던 거지. 빨리 이제 선회할 수 있었으면 선회할 수 있었고 조금만 그쵸. 빨랐으면 할 수 있었던 거구나. 차라리 아예 늦게 봤으면 거기 부딪혀서 멈췄을 거라는 거야. 오, 왜 그것도 알고 있네요. 근데 그게 이게 아슬아슬하게 옆을 다 이렇게 찢으면서 가서 물이 들어와서 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유빙이 있어요. 앞에 충격을 꽝 하게 되면 앞에 격벽 2개, 3개 정도 상할 수 있겠죠. 사람들도 좀 다칠 수 있겠지. 하지만 이게 침몰할 수준은 아니고 격벽이 있으니까 막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옆을 찢어가지고 물이 계속 새들어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방수 격벽이 심지어 위가 뚫려 있었어요. 완전 밀폐가 아니고. 그래서 차례차례 가면서 설계상 버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앞에가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뒤가 뜨고 그다음 이제 부러지고. 근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알고 있지 그걸? 이거 260만 번 봤다고 하니까. 한 26만 원 본것 같아. 26만 영화에는 안 26만 나와. 번. 20만 영화에선 요 얘기가 안 나와. 궁금하니까 찾아봤거나 찾아보시나 책을 보다. 보거나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독실한테 요- 들었을 수도 있어. 요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해석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하는 말인지 내가 그때 뭐 항해사였거나 예를 들면 선장이었다. 선장은 자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면 선을 해갖고 피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인데 못 피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침몰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들이박아버리자 이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못 피한다가 확실해. 그 자칫하다가 옆을 긁게 되면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박아버리자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아니 차라리 박아버리지 아니라 늦게 발견했으면 차라리 더 늦게 몇십 초라도. 그거는 근데 이제 지금 결과적인 해석인데 박아버렸으면 차라리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 안에서 선택을 잘못했다. 선회를 하지 않았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견해도 그 당시에 있었었나 봐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 어떤 그렇지. 선장이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갈 때 옆으로 커브 이게 들었다가 잘못하면 얘가 제동력을 잃어버리고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정면으로 부딪혀버려야지. 이런 생각 못 하거든요. 그렇지. 일단 피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하다. 상황은 그랬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침몰이 2시 20분에 완전히 침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그리고 1시간 반이 지난 다음에 새벽 3시 55분이죠. 이때 최초로 구조하기 위해 카르파티아우가 최초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해수면의 온도가 영하 2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1시간 반을 구명조끼 입고 있었잖아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동사? 그렇죠.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한 거죠. 보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원을 다 채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국 규정 자체가 다 채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채우지 않았어도 됐었고 그래서 항해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선장에게 여자랑 아이를 먼저 태우면 어쩌습니까? 라고 이제 건의를 해요. 그러니까 선장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때 한편이니까 우현에서는 여자와 아이를 먼저 태우되 이제 여자 아이가 더 이상 안 보여. 근데 이제 보트 안에 빈자리가 남았어. 그러면 남자들도 좀 이제 유두리 있게 좀 태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좌현에서는 2등 항해사가 있는 찰스 라이톨러가 있는 좌현에서는 여자와 아이만 태우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타려고 하면 제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내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땠냐면 상황이 65명짜리 탈 수 있는 보트인데 여기 다 채웠으면 최소한 수백 명은 더 탈 수 있었는데 많이 빈자리가 있는 상태로 그냥 내렸어요. 제일 처음 내려간 구명보트가 7호가 먼저 내려갔는데 65명이 탈 수 있는 구명보트에 28명만 탔습니다. 나머지는 안 태운 거예요. 남자는 안 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또 사람들이 안 타려고 했대요. 일단 배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전 한복판에 이만한 배에 타라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무슨 소리냐. 난 여기 있겠다. 근데 이제 나중으로 가서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아비규환이 펼쳐지는 거죠. 어쨌든 처음에 28명. 그 다음 6호도 65명이 탈 수 있는 보트에 28명. 3호는 32명, 8호는 39명.
1호짜리 보트가 40명짜리 정원인데 12명밖에 안 타고 그냥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지. 그렇죠? 자, 시간이 지나서 타이타닉호가 이제 이물에 선수의 물이 많이 잠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울어지다가 무거우니까 선미가 아예 공중에 떠요. 너무 무겁잖아요. 무게 자체가 한 3만 톤 정도가 뒤에 걸리는 셈이 되니까 그러지. 이 무게를 못 버티고 부러지는데 완전 똑 부러진 건 아니고 아래쪽은 연결이 돼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끌려 내려가서 빠르게 내려가서 지금 어디 있냐? 대서양 깊이 3.8km 바닥에 있습니다. 진짜 이거 생각하면 8km요? 무서워요. 근데 3.8km 갈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는 그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깊은 곳까지 잠수할 수 있는 잠수함이 개발도 되고 물론 임양은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내려가잖아요. 영화 그다음에- 초반에 나오는 장면이 진짜 그 장면이에요. 그래? 아, 진짜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자기가 타이타닉 눈으로 보고 싶어서 영화 만드는 척했다. 나 기억난다. 제임스 카메론이 타이타닉 말고 그 심해랑 관련해서도 뭘 찍거든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네. 아, 생각났어. 그리고 맞아. 영화에 나온 장면들도 다 진짜 직접 찍은 장면. 진짜 타이타닉이 맞아요. 그것도. 초반에 나온 장면 있죠. 막 거기서 탐사하면서 자 이거 열어봐. 하는데 맞아, 갑자기 맞아. 가면도 한번 싹 나타나고 모두 한번 싹 나타나고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제일 초반에. 자 그렇게 3.8km는 근데 심해 공포증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 진짜 깊어. 380m도 아니고. 그리고 3.8km. 진짜 깜깜하거든요. 음. 제가 한때 심해에 진짜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소설 쓰려고. 몇 미터까지 내려가셨어요? 아니 제가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0.2m까지 갔다. 아, 고 그렇죠. 20cm. 예, 예. 무섭죠. 그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나도 사실 심해 다이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이빙 하고 싶은데 나 워낙 물 좋아하니까 한 번은 이제 섬에 이제 놀러 가는데 일단 이제 스노클링 좋아하니까 그 앞바다에서만 이제 서면은 어쨌든 여기까지 나와야 돼.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섬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서 이제 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끝에까지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갔거든. 닿을 수 있는 데까지. 그럼 여기 내려다 보는데 섬이니까 이게 쑥 꺼지는 거야. 나 머릿속에 딱딱 떠올려 그 장면이. 꼬맣게 있고 참 물고기들이 무섭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무섭지. 소름 끼치죠 갑자기. 맞아. 무서워서. 심해어 사진 보면 되게 소름 돋아요. 심해요. 심해요. 심해어는 맞아. 그렇지. 근데 이 정도 심해가 아니라 꼴랑 한 20m만 그렇지. 되더라도 한 무서워. 10m만 돼도 무서워. 맞아. 물고기는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러니까. 그치? 새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시계들이 다이버 시계들은 뭐 200m, 300m, 요즘 500m도 방 수 있다면서요. 아 그런데 근데 어느 세월에 500m를 가 솔직히 그렇긴 그렇지 하죠. 않아요. 근데 고국은 조용히 내려가는 거냐 아니면 그 안에서 이제 압력이 가해지는 거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 이거 어려워. 어쨌든 예. 타이타닉 사고 났을 때 기존에 원래 조난 신호를 CQD라고 해요. 네. CQD 이렇게 맞아 하면 CQD. 되게 그런데 그때 SOS라고 하는 신호를 거의 최초로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 때라고 왜? 얘기해요. 그 SOS를 쓰기로 했었어요. CQD가 딱 모르스보로 했을 때 복잡해. 그리고 다른 거랑 이제 혼선도 있을 수 있고. 근데 SOS가 되게 쉬운 게 혹시 영화 엑시트 보셨어요? 보진 않았는데 거기 어떤 그 내용인지. 얘기가 나와요. 엑시트?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라고 맞아, 계속 맞아. 얘기해요. 그래서 S가 따따따 이거고 O가 따따따 이렇게 길게 가고 또 S가 따따따 이거예요. 이것도 요즘 진짜 세상이 좋아져서 유튜브를 찾아보면 타이타닉호가 모선 신호를 주고받은 그 모스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재현해 놓은 것들이 다 있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모스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약간 마션 같이. 마션도 이제 하나씩 한 글자 그렇죠.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SS 신호를 사용했던 거의 최초의 SOS 배 죠. 중에 하나다. 네, SOS. 네. 네. 카라파티아호가가 달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달려오기 시작할 때는 난방이랑 온수도 다 끄고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구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는 동안 구명정 위에서 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구명정이 일본은 침수됐었던 구명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하 2도에 그 물이 있고 가볍게 옷을 입고 있는데 1시간 반 버티기가 힘드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자, 요거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아 예. 생존자와 사망자 비율을 일단 클래스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1등, 2등, 3등 칸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생존자, 사망자 비율이 있습니다. 1등 칸에는 전체적으로 329명이 타고 있었는데 네. 119명이 살아남아요. 많이 살았네. 꽤 사람 많이 사람. 그래도 130명이 죽고 60%가 삽니다. 아 2등 칸에는 비율로만 말씀드릴게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42%입니다. 처음에 60%, 네. 그다음 42%, 마지막으로 3등 칸. 3등 칸에서는 25%가 삽니다. 점점 줄어드네요. 첫 번째랑 비교하면 60%, 25%가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러네. 그리고 구조 자체도, 그러니까 태우는 것 자체도 1등 칸을 먼저 좀 했었다는 거죠. 크루들 있죠. 그 네. 승무원들. 네. 승무원들은 24%가 살게 되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걸 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비행기를 사고가 나면 어차피 다 같이 죽거나 이제 그때는 운이 좀 적용을 하는데 배의 경우에는 사실 1등석부터 먼저 탈출을 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동의가 다 돼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비행기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보통 꽝 하고 머리에 부딪혀갖고 한 방에 이렇게 이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좌초가 되더라도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구조하고 조금씩 나가기 시작하는 건데 구명정을 타야 되는데 그때 순서들이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3등석에서 1등석으로 갈 때 탈출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에는 혹시 두 분은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의 경우에 비용 안에 포함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무박 1일 때 네. 투표권의 차등의 얘기랑 이거랑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네. 무게도 다르고 근데 이제 그때 최 여사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모든 건 경제다. 예. 모든 문제는 경제로부터 벌어진다. 처음에 독실님한테 얘기 들었을 때 진짜 모든 게 경제인 건가? 나는 일단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등 칸을 살아남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사람들 어쨌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독실님의 질문은 이게 타당하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윤리적으로. 정말 모든 게 경제가 문제라면 타당하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지만 어떤 사회적 합의가 그렇다면은 뭐 동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사실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구조 순서인 거지 너희들은 죽어라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기도 하고 격렬하게 항의도 하겠죠. 근데 일단 여기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어허 당신들은 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실제로 선박사고에서 상정하는 것들은 나머지는 죽을 거다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구조한다가 되는 거죠. 그렇지. 누가 먼저 타느냐니까. 근데 좀 잔인하긴 한데 우리가 그 카페에서도 아메리카노가 제일 싸고 네. 그리고 이제 라떼 뭐 이런 순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더 맛있는 이런 어떤 음료를 마실 때는 더 비싸게 음료를 내고 마신단 말이죠. 그러면 자리값은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자리값은 다 예, 똑같은 예. 상태에서 음료 안에 든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재료값. 재료값. 그러면 애초부터 처음에 이 배에 탈 때 그 모든 것들이 책정이 되었었다면 그렇다면 타당하지 않은가? 그 가격을 책정하는 거에 있어서 구조 순서를 넣는 건 타당해? 제 마음과 반대되는 말을 자꾸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마음을 얘기해봐. 마음을. 제 마음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냥 원초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응. 아니 좀 이게 좀 얘기했을 때 분노해도 됩니다. 아니 쥐들이 그렇게 타고 싶으니까 1등석 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조될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사회적주의가 더 있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냈고 너희는 투자를 받았으니까 우리 먼저 살려야 돼. 이게 아니라 니들이 타고 싶어서 편한 자리 탄 거 아니야? 이게 저의 첫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3등권을 탈 거니까 거기 생각. 그 돈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편한 것들을 서비스를 이용했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먼저 산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구조에 있어서는 순서를 그렇게 정하면 네, 안 된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게 제 마음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커피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사회적 합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애초에 그런 것들이 약속이 되어 있단 마음리에 그러면 타당하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일종의 강제 옵션인 거지. 네, 이거를 살 때 맛있는 음식도 주고 더 넓은 선실도 줄게. 하지만 무조건 강제로 예를 들면 난 그런 게 필요 없어. 3등 칸을 타고 싶어. 하지만 구조 우선순위를 원하면 그 옵션을 원하면 무조건 1등 칸을 사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도 내가 줄을 서지 않으려면은 20만 원인가 30만 원 내가지고 네, 그 패스트 뭐 프리패스 있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줄을 설 필요가 없는 몇 거예요. 가지를 탁탁 찍어가지고 예약 미리 한다든가. 그게 맞다. 있다면. 하나 그냥 보여주면 무조건 들어가는 것도 팔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프리패스권 그러니까 내가 이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내가 살릴 수 있는 권리를 돈으로서 판다. 그래서 내가 샀다. 그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 명확하게 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제 마음은 니들이 뭔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옵션을 분리해라구나. 옵션을 분리하면 타당해지지 않을까? 자동차 조금 회사 더. 같은 게 이런 게 있거든요. 나는 딴 건 다 필요 없는데 에어백을 좀 늘리고 싶어요. 근데 에어백을 늘릴 거면 상위 트림을 가야 되고 그럴 거면 원치도 않는 예를 든 거예요. 파노라마 썬루프를 같이 갖춰가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싫다라는 거지 말하자면. 뭐 그런 거죠. 자, 최장님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거가 합당하냐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 생명과 관련된 것까지 옵션으로 넣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걸 왜 넣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해운 산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매출이 비즈니스석에서 나오잖아요. 1등석과 비즈니스석으로 항공사가 운영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코노미는 어떻게 보면 거의 매출이 나오지 않는 거야 실제로는. 아마 해운 사업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때 특히나. 그렇지. 근데 만약에 큰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해운에 대한 이용이 저조해질 거고 특히 어떤 사람들이 저조해질 거냐면은 매출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타지 않았을 경우에 그럼 문제가 발생할 테니까 아마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지. 문제가 발생해도 먼저 구조하니까 이걸 계속 이용해 달라. 그런 어떤 메시지 때문에도 이게 포함되지 않았을까? 먼저 구하는 것이. 모든 게 경쟁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넘어갑니다. 이제 성별로 생존자와 사망자 비율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자와 아이를 먼저 구조하자라고 건의를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한편에서 우현에서는 여자와 아이를 먼저 하되 더 이상 여자와 아이가 안 보였을 때 남성들을 태우는 유들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한쪽은 아이 여자와 아이만이라고 받아들여서 아예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1등실의 어린이는 생존율이 83%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죽어요. 5명이 살고 한 명이 죽어요. 근데 이것도 엄마 찾아다니다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2등실의 어린이는 100% 삽니다. 24명이 다 살고. 상등실의 어린이는 34%가 삽니다. 3등실 누가? 어린이가. 아, 그래 34%. 네, 34% 그렇게 많이 살지 못했죠. 그렇네. 1등실의 여성이 97%가 살고요. 2등실의 여성은 86%가 살고 3등실의 여성이 46%, 반 조금 안 되게 살아요. 네. 자, 그래서 어린이 총합을 해봤더니 어린이는 전체 51%가 삽니다. 네. 반 이상이 좀 살아요. 여성은 전체에서 74%가 삽니다. 74%. 자, 남성을 말씀드릴게요. 생존율입니다. 1등실의 남성이 33%가 살고 2등실의 남성이 8%가 살고 3등실의 남성은 16%가 삽니다. 네. 승무원도 여성은 87%가 살고 남성은 22%가 살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과 남성으로만 할게요. 여성은 74%가 살아남았고 남성은 20%가 삽니다. 그러니까 80%가 죽었어요, 남자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근본적으로 최 사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인 거예요. 이게 여자와 아이를 우선적으로 구한다. 그런데 그것이 성인 남자의 죽음이 반드시 따른다라고 가정한다면 실제로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때. 그죠? 빠르게 가서 일단 뭐 다른 배에다 태우고 또 다시 또 와서 다른 사람 또 태워가고 왔다 갔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안 타면 죽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만약에 여자와 아이를 우선적으로 구합니다. 여자와 아이만 태우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성인 남자의 죽음이 반드시 따른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힘쓰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살고 죽고에 대해서는 누구나 1 아니면 0인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궁금했던 거죠. 실제로 이때는 훌륭하게 잘 지켜졌죠. 네. 그리고 영웅시 되기도 했었고, 그죠? 만약에 좀 어려우면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요거를 알아보면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게 있어요. 1854년 9월 27일 날 아티코라고 하는 배가 있었는데 그게 침몰을 했습니다. 네. 이 배에는 100명 이상의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고 총 승객이 한 250에서 300명 정도 있었을 거로 보고 그리고 크루들 있죠. 승무원이 150명이 있었어요. 이 배가 다른 배랑 충돌하고 침몰을 했는데 여자와 아이를 먼저 태우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압의교환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여자와 아이가 타고 있는 구명정에서 그 여자 아이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막 남자들이 탑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88명이 구조가 되는데 여자 아이는 다 죽었고 승무원이 대부분 살았어요. 88명 중에 대부분이 승무원이었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진짜 환장하죠. 듣는데 쓰는 손만 나옵니다. 근데 요게 약간의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100%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구나. 해서 약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74% 여성은 사는데 남성은 20%밖에 못 살았다고 하는 것도 제 안에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건 정답이 없는 거니까 사실 두 분의 생각이 사실 궁금합니다. 네. 요것도 근데 사실은 지금 시대랑 좀 맞춰서 생각해 보면 약간 위험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경우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지금 대답이 좀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남녀의 어쨌든 그걸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까놓고 말하자면 이거잖아요. 왜 여성보다 남성이 먼저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일 수도 있고 여성이 왜 우선시 되는가라는 그렇죠. 거라서 아까 뭐랑 비슷하냐면 왜 돈 많다고 먼저 구해줘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면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먼저 구해줘야 되는가 아이는 좀 빼고 생각하고 아이는 좀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아이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왜냐면 목숨은 누구나 하나씩이니까 누구나 하나씩 근데 이제 왜 돈 많은 사람 먼저 구하는 건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느끼면서 왜 여성을 구하는 거는 정의롭고 영웅이다라고 생각하는지도 사실 궁금한 거죠. 아까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PD님. 근데 이거를 질문을 바꿔서 예를 들어 그 여자 중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먼저 살릴 것 같거든요. 두 번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네가 타야 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똑같은 남성과 여성인데 왜 여성이 먼저 살아야 되냐? 그러면 전 이런 질문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혹시 남성이 여성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인가? 아니 그거 말고 이제 계급이나 이거는 지위에서 귀족이죠. 귀족이죠. 근데 이제 이것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는가? 만약에 그런 것인가라는 약간 질문들이 생겨서 예. 그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거는 네. 여성들 입장에서도 사랑하는 자기의 남자를 살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실제로 그런 사건이 그런 일이 있었고 나 남편이랑 헤어지니 난 같이 죽겠다 해갖고 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타이타닉에서는 진짜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요거는. 근데 이게 네. 아니 답은 명쾌하고 쉽습니다. 이거를 자꾸만 뭔가 이게 우리가 모든 사안을 막 이렇게 섞어서 생각해서 그런 거야. 아, 그 진리의 적은 복잡합니다. 또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리, 정치적인 어떤 지위라는 것과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그런 걸까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차이도 있잖아. 네.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막 섞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복잡해지는 것 같고. 아, 아까 네. 1등 칸의 그것과 이것은 다른 것이다라고 지금 아니 얘기하시는 그렇지 않고 그걸 연결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어떤 여성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지위라는 것과 여성과 남성의 그 어떤 신체적 차이라는 것을 뒤섞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 예. 근데 반대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아이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가 아이가 좋아요. 더 민감하다고 생각하니까 왜 우리가 아이를 본능적으로 먼저 구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 힘의 논리에 따르면 내가 아이를 때린 다음에 내가 먼저 살면 되지. 너무 쉬운 거야. 이건 자연스러운 거지. 근데 도덕이라는 것이 언제 발생하냐면은 자연의 흐름이나 물리적인 흐름에 반할 때야 우리가 비로소 도덕적인 상황이 발생해. 도덕적 평가라는 것이 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아이를 먼저 밀어넣는다, 때린다. 그거는 이제 그냥 야구방식인 거고 우리가 도덕적 평가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아이를 먼저 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나보다 더 고통을 많이 느낄 것임을 일반적으로 알기 때문인 거지, 그죠? 난 또 참을 수 있어. 죽음이 됐든 뭐 아픔이 됐든 고통이 됐든 어떤 걸 참을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약자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지. 예를 들어서 독실이가 잘 모르는 7살짜리 아이가 있어.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일단은 손바닥 7대씩 맞자. 그러니까 손바닥 둘 중에 한 명 맞아.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맞을걸?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느끼는 고통이 더 클 거라는 걸 내가 아니까. 그렇지. 우리가 아이를 먼저 구하는 것도 사실 고통의 양인 거예요. 제가 고통을 느낄 게 크다라고 느끼니까. 그런데 과거에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사람을 보면 여성이 고통을 더 적게 느끼고 남성 중에 고통을 많이 느낀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고통에 대해서 견디거나 고통을 이겨내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은 남자가 우위라는 거는 일반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위기가 왔을 때 그걸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남자를 이제 뒤에 놓고 고통에 더 민감하거나 고통을 극복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부터 먼저 살리게 되는 거지. 나는 되게 다양한 거거든. 근데 이게 노동의 양이라든가 강제 노동을 시킨다든가 어떤 음식을 똑같은 양을 던져주고 너네끼리 알아서 먹어 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 굶주렸어. 네. 근데 우리 안에 어린아이부터 간성한 어른까지 같이 있어. 약육강식이라면 걔한테 안 주고 우리끼리 먹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 아이를 챙겨주고 먼저 챙겨주는 거는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목숨이잖아. 그러니까 목숨은 똑같이 소중하잖아. 근데 목숨이 아니라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 거냐면은 미래의 죽음이 바로 직면하다는 것보다는 아까랑 똑같이 불확실성이 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 복잡한 상황을 신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나라는 거는 남자들이 알고 있는 거지. 지금 타이타닉의 사례를 조금 일반화시키고 싶었던 건데 현대 어떤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자신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살린 건 너무 당연한 어떤 본능인 거야. 그렇지, 뭐 그렇게 내가 되죠. 50살이에요. 네. 내 자녀가 이제 막 성인이 돼서 꿈을 펼치려고 하는 21살 청년이 되었어. 네. 근데 내가 모르는 저 7살짜리 어린애가 같이 있어. 근데 내 아들은 죽여야 되고 여기서 죽여야 된다까지 선택을 안 갈 거라는 걸 생각하면 사실 결정은 쉬워. 빠따리 10대 맞아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네가 대신 맞아라 할 수 있다고. 그지.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을 살려야 되는 사람. 내가 죽는 건 기꺼이 죽겠어. 근데 22살짜리 내 아들은 죽고 7살짜리 내가 모르는 아이는 살려야 된다 상황이 됐을 때 납득할 수 있느냐. 왜냐면 목숨의 가치는 똑같거든요. 아쉬움도 똑같고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 상황이 연결되어 있는 도덕적 판단이라는 것과 제3자로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도덕적 판단을 제3자를 섞으면 안 되지. 봐야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 타이타닉 이후에 영웅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았었던 예를 들면 선주가 살아남거든요. 네. 선주가 비겁하게 타요. 자기가 그 영화에도 나와요. 터세남 사람. 그 사람이 싹 하고 타버리고 그걸 보고 어이없게 바라보다가 어독이 이제 그냥 내려요. 배를 이렇게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자기는 당연히 사임을 합니다. 저는 그런 대중의 어떤 평가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어.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자와 아이를 먼저 그 목숨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똑같이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제비를 뽑았어야 됐나? 그러니까 물론 그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 딱 정확해요. 이제 여기서 제비 뽑히지 않고 내가 여기 안 타면 죽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기회도 있을 거고 일단 내가 타고 싶지도 않기도 하고 나중엔 좀 달라지게 됐지만 근데 그러면은 목숨에 대한 어떤 차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아니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고통의 기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도덕적 문제에서의 기준점이 되는 건 그냥 고통의 양으로 보면은 사실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좀 더 견디기 쉽기 때문이 저는 그렇지 동의해요.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정말 기아 상황이 됐을 때 물론 발레도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에 발레가 있죠. 그죠. 아이가 먹을 걸 뺏어 먹는다든가 기근 상황이 오면은 자신의 자녀를 뭐 오히려 먹는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굶어 죽을지언정 아이를 먼저 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니까 저는 이제 이게 그런 고통을 참는 문제가 아닌 목숨이어서 항상 궁금했던 거예요. 목숨에 대한 거.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목숨으로서 받아들여지니까 조금 더 당연히 살아야 된다라는 원초적인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와이프와 딸인가를 태우고 아빠는 다른 게 준비돼 있어 저쪽 타고 갈게 나중에 봐라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인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내가 아빠가 된다면 난 너무나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내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난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나는 타면 안 된대. 내가 성인 남자이기 때문에 못 한대. 살 만큼 산 지금 38살, 39살도 아니고 21살이야. 이제 입시 끝나고 이제 나 조금 피울 보려고 해. 이제 제대 막 했어. 그랬는데 이제 난 죽어야 된대. 그러면은 독실이까지 태우는 걸로 하고 배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탁상공론은 아닌 것 같아. 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사실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아까 재밌었다. 처음 시작할 때 최장님이 살짝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사실 여자와 아이 먼저 혹은 뭐 여자 먼저라고 하는 것 자체도 왜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지를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지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었던 그렇죠. 거죠. 이었었던 것도 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못다한 얘기는 팟빵에서 조금 더 하도록 하고 네. 예. 타이타닉이란 영화와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도덕적인 얘기까지 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익했다. 재밌었어요. 일단 여기서 마치고 팟빵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